1447년 4월 20일 밤, 세종의 셋째 아들 30살의 안평대군 이용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도원을 거닐었다고 전해집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죠. 꿈에서 깬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을 불렀습니다. 내가 꾼 꿈을 그려주게. 그 신비로운 광경을 그대로 담아달라. 안견은 단 3일 만에 그림을 완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몽유도 원도입니다. 가로 106cm, 세로 38cm의 긴 두루마리 그림. 그 안에는 험준한 산봉우리, 복숭아 나무숲, 그리고 은둔하는 선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이 그림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문인들을 불러 찬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그림이 6년 후 비극의 증거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림에 찬문을 남긴 이들 중 다수가 훗날 처형당했습니다. 안평대군 본인도 형 수양대군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 최고의 예술가였지만 권력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진 한 왕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른 바로 그해 안평대군 이용이 태어났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는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8왕자 중 셋째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뛰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특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428년 10살이 된 그는 안평대군에 봉해졌습니다. 안평이라는 이름이 너무 편안하고 무사하다는 뜻이니 방심하지 말라. 세종은 그에게 비해당이라는 호를 특별히 하사했다고 합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였죠. 비해당, 풀이하면 게으르지 않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1430년 12살의 안평대군은 형 수양대군, 동생 이명대군과 함께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이계, 하위지 같은 젊은 인재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훗날 집현전 학사가 되어 조선의 학문과 문화를 이끌어갈 인재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형 수양대군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과 무력에 관심이 많았다면 안평대군은 시와 그림, 글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중국 원나라 조맹부의 송설체를 익혀 독창적인 안평체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글씨는 유려하면서도 강건했습니다. 명나라 황제조차 사신을 보내 안평대군의 글씨를 얻어가고 싶다고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는 1450년 경호자라는 활자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종이 동생의 글씨체를 본떠 활자를 주조한 것이죠. 안평대군은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화가들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왕산 아래에 비해당을 짓고 북쪽 산자락에는 무게정사를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만여 권의 책과 수많은 서화 작품이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의 명작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문인들과 시회를 열었고 화가들을 후원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화살롱이었던 셈입니다.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서거정, 김수온 같은 인재들이 모두 안평대군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교유 관계가 훗날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올가미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안평대군의 아버지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제위 32년, 향년 53세였습니다. 왕위는 큰형 문종이 이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장남으로 오랜 세월 세자로서 정무를 보좌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종 말년부터 병을 앓아온 문종은 즉위 2년 만인 1452년 5월 14일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12살 어린 세자 단종에게 넘어갔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연소 국왕의 탄생이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어린 왕을 잘 보필해 주시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세자를 지켜주시오. 실록은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종 때부터 조정을 이끌어온 중신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함경도 육진 개척의 영웅이자 병권을 쥔 실권자였죠. 예순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단종이 즉위하자 조정은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황보인, 김종서 등 고명 대신들. 다른 한쪽은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정치적 야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권람, 한명회 같은 책사들을 모았습니다. 홍달손, 양정 같은 무인들도 포섭했습니다. 반면 안평대군은 정치보다는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야심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을 끌어들여 수양대군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정치적 야심이 적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명 대신들과 손잡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른바 황표정사라는 인사 시스템에도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황표정사는 인사행정의 하나로 관리 임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평대군이 이에 관여하자 수양대군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끌어들여 나를 고립시키려 하는구나. 수양대군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1453년 초 안평대군의 개인사에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1월 28일 그의 아들 이우량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4월 23일에는 부인 정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은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록은 이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안평대군이 부인을 박대하여 7, 8년간 서로 보지 않았다. 부인이 죽자 염습과 빈소조차 돌아보지 않았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예술가로서는 훌륭했지만 남편으로서는 냉정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안평대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1453년 4월 수양대군은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사신 자리는 원래 안평대군이 가려던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책사 이연로의 조언으로 명나라와의 관계를 다지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수양대군이 세력을 동원해 가로챘습니다. 고명 대신들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명나라 사행길에서 수양대군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진숙주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진숙주는 원래 안평대군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지편전 학사로서 안평대군의 문화살롱에 자주 참여했고 몽유도 언도에도 찬문을 남긴 인물이었죠. 하지만 수양대군은 사행길 내내 신숙주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조정은 어린 임금을 모시고 대신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소. 이대로 가면 조선은 위험하오. 진숙주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은 수양대군 쪽에 있었으니까요. 귀국 후 수양대군은 김종서 등 고명 대신들의 경계심을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명나라까지 다녀왔으니 이제 조용히 지낼 것이다. 고명 대신들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은밀하게 제거 대상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좌의정 김종서. 병권을 쥔 실권자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의정 황보인. 세 번째는 우의정 조국관. 그리고 동생 안평대군.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아꼈지만 정치적으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거사일은 10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안평대군 진영도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책사 이연로가 안평대군에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양대군이 곧 움직일 것입니다. 먼저 손을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은 망설였습니다. 형제끼리 칼을 겨눌 수는 없다. 그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는 정치가가 아니라 예술가였습니다. 권력보다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김종서도 수양대군의 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이 호걸은 되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1453년 10월 9일 수양대군은 권람, 한명회, 홍달손, 양정, 유숙 등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밤이다. 준비는 다 되었는가? 예, 대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좋다. 김종서부터 치겠다. 그가 쓰러지면 나머지는 쉽게 무너질 것이다. 수양대군은 각자에게 역할을 지시했습니다. 홍달손과 양정은 김종서를 제거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한명회는 군사를 동원해 사대문을 장악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권람은 단종을 설득할 준비를 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날 밤 수양대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한 몸에 종사의 운명이 달려있다.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 장부가 죽으면 사직에 죽을 뿐이다. 따를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 나는 강요하지 않겠다. 만일 고집하여 사기를 그르치는 자가 있으면 먼저 베고 나가겠다. 빠른 우레에는 귀를 막을 틈도 없는 법이다. 군사는 신속함이 생명이다. 조용하면서도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었죠. 비바람이 불어올 조짐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단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수양대군은 철퇴를 잘 다루는 수하 임어울운을 대동하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간 사람은 홍달손, 양정, 유숙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철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대감,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김종서가 나왔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노장이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시오? 수양대군은 핑계를 댔습니다. 영흥대군 부인이 동네 온천에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데 이를 어찌 처리할까 하여 의논코자 왔습니다. 김종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으로 드시지요. 아니요. 밖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되겠소. 수양대군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김종서가 달빛에 비춰 편지를 읽는 순간 수양대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였습니다. 탁. 임어룬이 휘두른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이어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와 그 동료들도 철퇴에 맞아 죽었습니다.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즉시 군사를 동원해 사대문과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한명회가 이끄는 군사들이 도성 곳곳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단종이 머물고 있는 경혜공주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하, 큰일이 옵니다. 12살 어린 왕은 겁에 질렸습니다. 갑자기 무장한 군사들이 몰려왔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대군과 짜고 역모를 꾸몄습니다. 진이 이들을 치고 왔사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것은 수양대군이 만들어낸 명분이었습니다.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실제로 역모를 꾀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어렸습니다. 검은 피로 얼룩진 수양대군의 옷을 보며 단종은 떨었습니다. 숙부, 살려주십시오. 제발. 단종은 울면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명을 핑계로 조정 대신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조극관, 이양, 윤처공, 이명민, 민신. 국문에 들어서는 그들을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탁, 탁. 철퇴가 또다시 휘둘러졌습니다. 한밤 사이에 조정의 핵심 대신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 수양대군은 형식적으로 동생을 감쌌습니다. 안평대군은 역모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소. 목숨만은 살려야 하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10월 10일 그날 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압송되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며칠 후 안평대군은 다시 교동도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안평대군은 35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묘소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안평대군의 아들 이우직도 진도로 유배된 후 사사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는 정난공신들의 노비로 분배되었습니다. 양어머니 성령대군 부인도 경주로 귀양 갔습니다. 안평대군 일가는 완전히 몰살당한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의 비해당과 무게정사에 쳐들어갔습니다. 마녀 권의 책, 수백 점의 서화 작품, 안평대군이 평생 모은 문화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실록에는 수양대군이 이 작품들을 압수하거나 훼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괴상한 글과 그림들이다. 귀중한 문화 유산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로 만든 경호자 활자도 녹여버렸습니다. 선원계보에서도 안평대군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는 왕자에서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역사에서 거의 삭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살아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몽유도 원도였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유정난의 혼란 속에서 어딘가로 숨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안평대군과 가까웠던 누군가가 몰래 빼돌렸을 것입니다. 몽유도 원도에는 일부 사료에 따르면 23명의 찬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인 23명. 그들의 필체와 시가 고스란히 담긴 명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박팽년 사육신으로 처형, 성삼문 사육신으로 처형, 이게 사육신으로 처형, 김종서 계유정난 때 죽음, 황보인 계유정난 때 죽음, 이열로 계유정난 때 죽음. 찬문을 남긴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신숙주, 정인지, 최항. 이들은 수양대군 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숙주는 안평대군과 가까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찬문에서 도원을 상세히 묘사하며 안평대군의 은거를 예찬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현실에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최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평대군의 인품을 영웅호걸의 자태라고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유정난 이후 그는 수양대군의 편에 섰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그림을 비극의 명단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꿈과 예술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죽임을 당한 기록. 화가 안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안견은 계유정난 직전 안평대군과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예술가로서는 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죠. 모년 단종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강제로 양위를 받은 것이죠.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계속되었습니다. 1년 후인 1456년 6월,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른바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창덕궁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되었고 이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세조는 이를 핑계로 단종마저 영월로 귀양 보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17살의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시작된 피바람은 이렇게 단종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중심에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원하지 않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죽은 예술가. 꿈 하나 그렸다가 목숨을 잃은 왕자. 안평대군은 영조 때가 되어서야 복권되었습니다. 사사된 지 거의 2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안평대군에게 장소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영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글 잘하여 이름이 드높았고
문인들과 어울려 연애를 즐긴 것이 화가 됐을 뿐입니다. 어찌 왕이 되려는 욕심이 있어 반역을 꾀했겠습니까? 정조는 1791년 단종을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위패를 영월 장릉에 모셨습니다. 안평대군도 중요한 인물로 함께 모셨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의 작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세종대왕 영릉 신도비의 글씨,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몽유도 원도뿐입니다. 몽유도 원도는 임진왜란 때 약탈당해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일본 델리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929년 일본 학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후 우리는 가끔 일본에서 빌려와 전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안평대군이 평화와 예술을 꿈꾸며 그렸던 도원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타국의 문화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형제도 적이 되고 친구도 배신자가 됩니다. 진숙주와 최양은 안평대군과 함께 문화를 논했지만 현실에서는 수양대군을 선택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욕이었을까요? 안평대군은 권력보다 예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예술가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원칙과 생존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안평대군의 이야기는 6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1447년 4월 20일 밤, 안평대군이 꾼 꿈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복숭아꽃 만발한 도원을 거니는 꿈.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6년 후 그 꿈은 악몽이 되었고 그림은 비극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예술가이자 권력 앞에 무너진 한 왕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평대군 이용. 그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예술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그는 형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몽유도 원도만이 그의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